사회 갑시다. 23학년도 수능입니다. 법령의 조문은, 그쵸? 음,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처럼 써 있대요. 됐지?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법령의 조문은 조건문으로 규정된다가 일단 이 문장의 핵심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 조건문이라는 건 뭐라고?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건문인 거고, 얘는 사례잖아, 지금.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이게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알맹이부터 봐, 알맹이부터. 법령의 조문은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그치? 근데 그때 이제 조건문이 뭔데?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해. 이런 게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건데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이거라고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의 배열은 아니야.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이 지문이,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따갖고 이제 편집을 한 글이지만 실제로 이게 문제를 위한 글이 아니라 만약 이 출제위원분한테 본인 논문을 쓰세요. 그냥 라고 했으면은 이따위로 안 쓴다고. 진짜로. 이렇게 안 쓴다고.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장으로 쓴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못 쓴 글이 돼요. 따지고 보면. 음. 어쨌든.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일단 뭐, 항상 일의적이다? 아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 나오네요. 됐지?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죠? 항상 이례적이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상황을 고려해야 의미가 파악된대.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민법에서 사용되는 예래요. 민법에서 사용되는 거. 됐지?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는 거. 이게 이제 뒤쪽에 가면 행정 쪽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경우를 구분한 거예요, 지금. 자, 민법 얘기입니다, 지금. 요건 뭐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법령의 조문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의미가 하나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럿으로 해결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 법지문이니까. 그리고 문제로 넘어가면 뭐 있겠어? 실제 사례 있겠지. 괜찮습니까? 이거라고 지금 뻔한 얘기야 지금. 괜찮습니까? 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됐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량으로 판단한대요. 가봅시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손해배상 예정액도 위약금이고 위약벌도 위약금이고 그러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때릴지 아니면 위약벌을 때릴지 그죠? 법원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덤비겠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 갈게요.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이건 일단 정해줬네요.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한다. 위약벌 아니라고. 그러면 되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판결이 위약벌 판결이 났다. 그러면 위약벌로 처벌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판결이 났어. 그럼 손해배상 하면 되지. 됐죠? 근데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어.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둘만 있는 게 아닌 거지. 셋 되는 거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으로. 괜찮습니까? 제3의 경우가
주어진 겁니다. 내려갈게요.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뭐 그냥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고 물건을 주기로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을 주기로 했다. 채무가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행하지 못한 물건을 못 줬어. 그러면은 계약 위반이 생긴 거잖아. 이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법정 싸움이 될 수 있겠지. 계속 가볼게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이네요. 누가? 채권자가 중요해요, 이거. 누가 증명해야 되는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조건이에요. 괜찮습니까? 누가 이 조건을 달성해야 그 액수만큼 괜찮습니까?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괜찮습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계약 위반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때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그 액수를 증명하면 증명한 액수만큼 손해배상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이걸 체크했겠어? 증명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증명 못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해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위약벌로서 다스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경우를 쪼개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나 나오지. 그렇죠?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거 새로운 경우네요. 됐지?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증명하지 않아도 그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됐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요. 증명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지금 경우의 수 문제가 돼버리죠, 지금 여기. 괜찮습니까?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때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받을 수 있어. 실제 손해를 입은 액수만큼. 됐습니까?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놨어.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어.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가 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손해 액수가 더 많아도 배상 예정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실제 사례에서 숫자 싸움 될 거야. 됐죠?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100만 원 받기로 했어. 만약에 계약 어긋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200 줘라. 해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 손해는 100만 원만 생겼는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200이잖아. 그죠? 그러면 200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근데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야. 실제 손해액이 100만 원이야.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을 50만 원만 해놨어. 그러면 5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한편, 또 한편이네요. 됐지? 위약 벌임이 증명되면, 됐지? 이 경우네요. 위약벌이라는 게 증명되면, 됐죠? 이거 지금 우리 뭐 모의고사에서는 못하는 거지만, 뭐 지금 너네가 본문 정리할 때는 색깔로 구분해도 됩니다. 어, 괜찮죠? 모의고사 때는 어차피 샤프만 쓰니까 수능 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냥 글 공부하는 거잖아. 본문 공부하는 거잖아.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지금은 색깔판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야.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하나가 생기네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 가능. 됐죠?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야.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갖고 손해배상금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받는 경우 생기겠네요. 되게 많은 액수를 받는 경우도 생기겠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자,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보면 잘라주세요, 아예. 음, 위에서 한번 이렇게. 되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두 번째 문단까지 봤던 건 우리 민사에서잖아. 민법에서. 여기는 이제 행정법령 얘기잖아. 본문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편한 내용들도 있다고 지금. 뒤에 갈게요.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뭐 그렇대요. 괜찮습니까?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령이 행정법령이래. 그치? 자, 법령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기속행위라고 하는 말 하나 나왔네요. 기속행위.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작용이야. 됐습니까? 반면에,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접속사 잘 읽으면 글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기속행위 반대가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겠지, 그러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구체적 내용으로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면, 오케이. 됐지? 재량행위라고 얘기한다네. 됐습니까? 음, 법령에 반드시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건 기속행위. 법령이 있어. 근데 이때 고를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그러면 재량행위.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대개 재량행위이다. 아, 불확정 개념은 대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괜찮습니까? 기속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결국 그러면. 그치? 다음 가봅시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기준 정할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재량 준칙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할 수 있대. 자,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됐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냥 규칙을 만든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다만, 오케이, 다만이 나왔네요. 예외가 있다는 거겠지?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다면, 되죠? 반복 관행이 생긴 거. 됐습니까? 그때는 같은 요건일 때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냥 막 내 맘대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어느 정도 반복이 돼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선례가 좀 쌓이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왜? 평등의 원칙 때문에. 이건 뭐 맞는 말이지. 괜찮습니까? 지난번에는 뭐 A 안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B 안으로 하고, 뭐 다음번엔 다시 A 안으로 하고,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럴 때는 보통 A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 정도 내용 보겠네요. 또 지금 양분한 겁니다. 불확정성 개념이 민법에 적용된 사례, 행정법에 적용된 사례. 됐죠? 이 정도 내용 보고 뒤에 나왔을 때 사례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체크하는 거.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저 내용 일치부터 바로 들어가네요.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성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요건과 효과에라고 얘기 안 했죠. 괜찮습니까? 본문에서 문장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 구성된다. 근데 요건과 효과는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됐죠? 정확히 있죠? 괜찮습니까? 모두야, 모두. 요건이나 효과가인 거니까 둘 다 항상 이리적이지는 않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 불확정성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일의적이지는 않다. 괜찮죠? 두 번째,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뭐 감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재량에 해당하는 게 감액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가능해요.
넘어가도 되겠죠? 음, 예시, 예시. 요 정도 그냥 쓰고 넘어가면 되겠지? 감액. 그쵸? 손해배상금, 감액. 또는 이제 뭐 여기도 가능하겠죠. 또는 앞서서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은 손해배상금으로 할지 위약 벌로 처벌할지. 그죠? 요걸 결정하는 것도 재량이죠. 경우에 따라서니까, 상황에 따라서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요거. 3번 내려갈게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방금 전에 우리 얘기하고 넘어온 거잖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니까. 그렇죠? 넘어갈게요.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이거 두 개 냅다 바꿔놨네요. 그렇지? 어. 그렇죠? 얘가 아니라 얘가 맞는 거죠? 괜찮습니까? 4번 정답이네요. 됐죠? 마지막 5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을 관계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된다. 그러면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됐죠? 앞에 게 행정법. 그치? 뒤에 게 민법. 됐죠? 진짜 사소한 거긴 한데, 그리고 어차피 뭐 이번 시험이랑도 크게 관계가 없는 거긴 한데, 요 출제자들의 습성이 있어요. 앞에 본문 봤을 때 민법 얘기가 먼저 나왔죠. 행정법이 나중에 나왔죠. 선지할 때는 거꾸로 집어넣잖아.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쨌든 정답이 4번이라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겠네요. 자, 기억으로 내려갑시다. 기억은 재량 준칙이죠. 됐습니까? 재량 준칙. 가보자.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 법령이 아니다, 맞아요. 뒤에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야,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되는 게 법령이잖아. 괜찮습니까? 법령의 특징이죠? 법률 조문이었나? 법령 그대로 써도 되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틀렸죠. 얘도 지금 때문에가 틀린 거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할 때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자, 재량준칙이 아니라 뭐야? 기속행위는 법령으로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그죠?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기속행위 대신에 재량행위를 넣어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죠? 자, 3번 갑시다.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이게 뭔 소리야? 3번은 약간 갈아엎어야겠네요. 그치? 재량준칙을 정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 재량준칙에 따라서 반복된다면, 괜찮습니까?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소리. 재량 행위를 하는데, 괜찮죠? 다시 3번, 다시. 재량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반복되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이어져 간다면, 그게 재량 준칙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건 3번은 좀 갈아엎어야 돼요, 선지 자체를. 됐죠? 3번 내용 밑에다가 좀 정리 한번 해볼까? 조금 내려가서 밑에 칸 있으니까. 3, 그죠? 음. 재량 행위가 음,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반복되면 그게 재량 준칙이 된다. 괜찮죠? 요게 이제 3번의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4번 가도 되겠죠? 자, 4번.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선호가 바뀌었죠? 어. 재량 행사하고 그 행사가 반복되면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다. 괜찮지? 4번도 3번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일단. 자, 5번 봅시다.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그렇죠? 선례가 없다야. 그러면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재량 행위할 수 있다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선례가 있고 그 선례가 반복된다면 재량 준칙을 따르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다음. 어유, 사례 나왔네요. 네, 이런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나올 건 뻔하고 갑시다. 갑이랑 을이랑 계약을 했어요. 됐지? 이건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민법 쪽이네. 됐지? 자, 민법 쪽에서 100을 받기로 했어. 그리고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이 80의 손해를 입었다. 됐죠? 자, 매매 계약이랑 손해액이 80이네요. 됐지? 일단 손해액은 80. 그때 세 가지 상황.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위약금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입증하지 못했다. 야, 이거 그럼 정해졌잖아.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 이거 손해배상으로 한다 그랬지? 됐지?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그때 위약 벌임을 증명했네요. 됐지? 그러면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위약벌로 처벌하겠지. 그렇습니까? 됐죠? 이게 지금 경우의 수 되는 거야, 지금. 내려가 볼게요. 선지. 가에서 위약금 약정이 없었을 때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괜찮습니까? 80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서 이미 끝났네요. 됐습니까?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 안 해도 되죠? 괜찮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증명해야 손해액만큼 지급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밑에다가 단서 달아 놓을게요. 채권자가, 그쵸? 손해액을 증명해야 얼마까지인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손해액만큼 지급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1번 틀린 거. 됐죠? 자, 2번 갈게요.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됐대요. 손해 증명했네요. 괜찮습니까? 그때,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자, 100을 약정했었지? 이미 약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100. 근데, 실제 손해가 80이니까, 손해배상 약정액을 넘지 않았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00 그대로 가면 되겠지. 오케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요거는 뭘 기준으로? 손해배상은 감액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 정리할 때 체킹을 하고 넘어와서 그렇지, 본문에 대놓고 얘기한 건 없었죠. 그죠? 손해배상과 달리 위약금은 감액 못한다라고만 얘기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단서 달아 놓을게요. 손해배상금은 감액 가능. 됐지? 정답 2번이네요, 일단. 나머지 거 한번 또 바로 잡아봅시다. 나에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어. 근데 위약금 약정이 있었으니까 100을 지급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증명되지 못하더라도 위약금만큼 지급하는 건 맞아요. 그렇습니까? 나의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감액할 수 없다가 틀렸죠? 손해배상금이니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조건 따지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요소별로. 괜찮습니까? 자, 이제 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에서 위약 벌이야, 이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됐어. 그리고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요거 밑으로 좀만 내려서 한번 봅시다. 위약 벌이었으니까 앞에 본문에서 얘기했죠? 위약금 하고
플러스, 됐죠? 손해 입증하면, 됐죠? 이거 플러스야. 어. 손해 입증을 했을 때 손해배상도 가능이라 그랬잖아. 됐습니까? 이게 지금 4번의 풀이야. 그러면 지금 위약금이 100인 거 나왔지. 됐죠? 게다가 80임을 입증했다고 했지. 괜찮죠? 그러니까 180을 지급까지는 맞는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액수는 맞아요. 대신에 감액할 수 없지. 그죠? 위약벌로서 나온 건 감액할 수 없다고 했잖아. 괜찮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 시험에서 이거 이지문 활용하면 이 문제를 변형하는 건 안 드십니다. 괜찮죠? 마지막 5번.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됐죠? 그때 80을 지급해야 하고, 에이, 왜? 위약금 100 지급해야지. 괜찮습니까? 됐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맞죠? 괜찮습니까? 경우의 수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정답이 2번이다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 5번. 어휘네요. 13번 문제. 어, 뭐야? 공교롭게도 정답이 5번이네요. 맞지? 마지막 5번. 됐죠?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요 정도 내용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